보잉만 신이 났습니다. 보잉이 전자전 대비 키트를 포함한 F-15K의 업그레이드 가격을 8조 6천억 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미국 의회마저 수정 없이 이 제안을 승인했는데요. 한국방위사업청이 제동을 걸고 일어난 것입니다. 제인스닷컴 등 국내외 군사정보 채널에 의하면 지난 12월 16일 방사청은 국방부 제165차 위원회에서 31억 달러, 한화 4조 5,600억 원의 F-15K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외신이 보기엔 보잉과 방사청이 팽팽한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첨예하여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잉은 원래 전투기 도입 비용보다 운영 유지 비용이 더 크다는 주장인데, 특히 이번 업그레이드가 단순히 하드웨어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영 및 정비 지원 패키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여론은 전혀 다릅니다. 1,000억짜리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가격이 1,5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주장이며, 보잉이 기술적인 성능 개량을 핑계로 과도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 자국 최우선주의의 트럼프가 보잉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감정이 상하거나 F-15의 개량 옵션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산화율 70%를 넘긴 KF-21에 집중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15K 개량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KF-2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F-15K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전자전 대비 키트입니다. 미 의회가 승인한 판매 시스템엔 96개의 진보형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 허니웰사의 미션 컴퓨터, 레이시온의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AN/APG-82, BAE 시스템즈의 전자전 장비인 이글 능동 수동형 생존성 체계 이파스가 포함되는데요. 그야말로 전자전과 통합 데이터 링크 등 현대 공중전의 핵심 기술이 대거 도입됩니다. 한국방사청조차도 F-15K 전투기의 임무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업그레이드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력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을 갖춘 F-15K라 할지라도 현대 공중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전자전 장비는 필수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만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 보잉과 방사청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F-15K 성능 개량을 위해 4조 5,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과 달리 미국 의회는 F-15 개량과 관련하여 8조 6천억 원 규모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잉은 이번 업그레이드에 보잉뿐 아니라 레이시온과 BAE 시스템즈, 하니웰 등 글로벌 방산 기업의 기술이 대거 포함된 만큼 비용 증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며, 업그레이드 작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되기에 막대한 운송 비용과 인건비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우리로서도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서 F-15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업그레이드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데요. 양측이 주장하는 도입 비용의 차액은 약 4조 원, 보잉 측 제시안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과거 비싸다고 소문났던 록히드 마틴 KF-1631대의 업그레이드 가격이 약 2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주장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미국 정부는 이번 개량 작업엔 미래 유지보수 계약, 교육훈련, 예비 부품과 무장, 체계 통합까지 포함된다면 보잉의 편을 들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든든한 뒷배를 가진 보잉의 배짱 장사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잉은 과거 내대에 1.6조 원이던 조기 경보기 E7의 가격을 현재 7조 원까지 부르기도 했는데요. 해가 갈수록 보잉의 갑질은 점점 더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잉의 터무니없는 배짱 장사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10월 23일 보잉이 발표한 실적은 미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대로 망쳐버린 신규 프로젝트와 장기화 노조 파업, 그로 인한 생산 설비 중단, 그리고 잇따른 납기 지연까지 누구나 보잉의 부진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인데요. 보잉은 2024년 3분기에 61억 7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진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잉은 2023년에 벌어진 T-7A의 비행 제어 시스템과 비상 탈출 시스템 오류로 무려 13억 달러, 한화 17조 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았는데, 여기에 문짝이 뜯어지는 등 민간 항공 분야에서의 사고로 브랜드 신뢰도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보잉은 막대한 부채와 더불어 수익을 창출할 단기 일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보잉의 새 CEO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10%의 인원 감축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 마땅한 대책 없이 보잉의 앞날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잉엔 5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 수주 잔액이 남아 있으며 미국 정부의 일감 역시 꾸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수뇌부의 자신감엔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요. 보잉은 매출 총액 100조 원에 20만 명에 가까운 직원을 둔 초거대 기업이며 특히 방산 분야에서의 위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잉의 몰락을 미국 정부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실제로 미 정부는 보잉의 위기 때마다 흑기사로 등장해 왔는데요. 그동안 보잉에 퍼줬던 굵직한 특혜만 해도 부당 일거리 제공에 부채 탕감, 대출 할선 등 이해되지 않는 정책만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잉이 한국에 제시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단순히 폭리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15K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기체 성능 향상 작업을 넘어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 과정도 복잡합니다. 전술의 뜻 전체 개량 작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대 한 대 기체를 분해하여 미국 현지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엔진 빼고 다 드러내야 하는 작업이기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할 경우 동맹국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며 한국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논리가 모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합니다. 보잉을 비롯한 방산업체들이 한국을 단순한 현금 인출기나 큰손 고객으로만 대하며 협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F-15 개량 옵션이 축소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레이더 개량, 전자전장비 업그레이드 등 필수 항목이 제외될 경우 F-15K의 전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 F-15가 대한민국 항공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의 문제를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폭리에 가까운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F-21 보라매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플랫폼의 고도화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이미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항공 분야에서도 같은 성과를 내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자체 전투기 플랫폼의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다양한 무기 체계의 통합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이 F-15K를 대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70% 수준, 일부 핵심 부품을 제외하고 독자 기술 확보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연구개발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투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무장 역시 국산화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F-15K 개량이라는 단기적인 대응과는 별개로 KF-21이라는 장기적인 대안을 통해 배치를 가속해야 합니다. 또한 KF-21의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2030년대에는 F-15 수준의 역할을 대체하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KF-21에 대한 추가 투자는 장기적인 운영 비용 절감과 기술 주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KF-21의 개발과 성능 개선에 집중하면 국방비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방산 기업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서 비용 효율성과 기술 주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12월 13일 한국 공군전력 영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최첨단 기술과 강력한 화력을 갖춘 다양한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우수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을 겸비한 KF-21을 필두로 미국의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긴 항속거리와 강력한 무장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F-15K 슬램이글, 오랜 베스트셀러 F-16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기체 KF-16, T-50 골든이글을 기반으로 한 경공격기 겸 전술 전투기 FA-50,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방향을 크게 확대하는 공중급유기 KC-330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F-16 PBU 34기, F-5EF 및 KF-5EF-80기 등 총 285대의 전투기와 경전투기, FA-50 60기, 전술폭격기 F-15K 59기 등 도합 400기 이상의 전술기를 운용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성능 무기체계, 하이엔드와 보급형 무기체계, 로엔드를 조합한 하이로 혼합체계로 전력을 구성한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 면적을 생각했을 때 약 230제곱킬로미터당 한 대의 전술기를 보유한 것으로 대만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전술기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하이로 혼합체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상급의 고성능 전투기로 항공전력을 구성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작전의 범위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이에 따라 성능은 조금 낮더라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기종들로 경제성과 동시에 전술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심 타격은 F-35A나 F-15K 등이 담당하고 도서 전방 지역 선제 방위에는 F-16, 근접 항공 지원에는 FA-50 등을 배치하는 식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같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훨씬 많은 물량의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략적 특성상 KF-16으로 대표되는 공대공 임무의 전투기와 F-15K로 대표되는 전폭기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전술기를 두고 전투기와 전폭기라는 이분법적인 방식만으로 구분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두 기체는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전폭기는 적군의 시설물과 대형 지상 장비를 공격하는 등 공대지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반면 전투기는 공대공 전투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즉 전폭기와 전투기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이 구분을 세분화하여 전술기를 운용할수록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주력 전폭기인 F-15K는 준수한 폭장량을 기반으로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F-15K의 경우 최대 폭장량만 무려 11톤에 달하고 기본 전투 행동 반경이 약 2,000km, CFT와 외부 연료 탱크까지 장착하면 편도 기준 최대 5,500km에 육박합니다. 이쯤이면 마리 전폭기지 일반 폭격기와 비교해도 전혀 꿀릴 게 없는 성능인데요. 단적으로 러시아에서 수입한 폭격기에서 껍데기만 갈아 끼운 중국의 웅식스K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개량이 이루어졌음에도 최대 폭장량이 9톤을 조금 넘습니다. 폭격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F-15K와 비교했을 때조차 훨씬 부족한 성능인데요. 더군다나 F-15K는 공중우세 전투기로 개발된 F-15를 다목적 전투기로 개량한 F-15E가 원형이기 때문에 폭격 임무뿐만 아니라 공대공 교전 능력까지 매우 우수합니다. 이를 알고 보면 F-15K를 동원한 동해상해 훈련에 왜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중국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군은 양적 팽창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체로 제니십 스텔스 전투기와 수호이-27, 수호이-35 등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전력은 대한민국 공군과 질적으로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약점이 드러납니다. 먼저 중국의 제니십과 같은 스텔스기는 명목상 5세대 전투기이지만 실제 스텔스 성능은 F-35A나 KF-21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전 능력도 부족합니다.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젠11 역시 러시아의 수호이-27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만든 불법 복제 무기로 결국엔 러시아가 부품 공급을 거절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운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항공 엔진이 심각한 결함을 일으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산 엔진을 따로 조달받는 상황인데요. 또한 중국의 전자전 시스템 성능은 서구와 비교해 미흡하며
이는 최신 공중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훈련 시간으로 유명한 중국 파일럿 역시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조종사들과 비교해 열세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공군은 스텔스 기술, 전자전 능력, 공중급유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중국 공군을 상회하며 질적 우위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군사적 성장은 확장 야욕을 품고 있는 중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에 중국은 한미 합동훈련 등의 군사훈련이 아시아의 안정과 군사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공군은 여전히 구소련 시절의 노후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어 이제는 별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그-21, 미그-23, 미그-29로 대표되는 북한의 기체들은 대다수가 1970에서 80년대 도입된 구식 모델로 최신 전자전 시스템과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하기 어렵고 대부분 노후화되었으며 전술 및 전략적으로 대한민국 공군과 비교할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북한은 현재 연료 부족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이 낮고 기체 유지 및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C-330 공중급유기를 보유했지만 당장 훈련할 연료도 부족한 북한은 장거리 작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2022년 북한은 낡은 전투기 150대를 끌어모아봤지만 이는 북한의 주장일 뿐 실제 출격한 전투기 숫자는 훨씬 적으며 대다수가 노후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력이 낮다고 우리가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비교적 낡은 초기형 KF-16과 F-5 등의 노후 기종을 하루빨리 퇴역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KF-21이 상상 이상으로 훨씬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9년부터 2022년 그리고 최근까지 KF-16이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몇몇 언론들이 노후 전투기 때문에 영공 수혜 구멍이 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F-5 타이거, F-5 제공호 등은 운용기한만 50년이 다 되어가는 구형 전투기들인데요. 이들 기체는 노후화로 인해 개량은 물론 유지보수마저 어려워져서 전술적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후 전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항공전력이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F-5 계열은 KF-21 실전 배치에 맞춰 단계적으로 퇴역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은 세대 교체에 따른 과도기라는 것인데요. KF-16과 F-15K 역시 충분한 성능 개량 사업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의 운영상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개량 사업이 진행 중인 KF-16U는 미국 기준으로도 최신의 F-16 사양인 F-16V 블록 72와 동급의 성능입니다. 신형 AN APG-83 A4 레이더와 함께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등을 교체하면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게다가 JHMCS2 헬멧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개선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요. 이 덕에 AIM-9X 사이드와인더의 운용 성능이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근거리 공중전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대한민국이 F-16 PBU부터 꾸준히 F-16 계열 전투기를 사용하면서 면허 생산 권한을 확보한 덕이 큽니다. 여기에 이르면 2026년부터 KF-21이 취역을 시작하면 기존 운용 중인 F-5 계열 80기, F-16 PBU 34기를 완벽히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전술기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질적인 측면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강화를 진행 중이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현재 약 400기 수준의 전술기 전력이 계획대로 개량과 취역을 마무리한다면 기존 대비 2배 정도 전투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헛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의 국제정치 지형은 결국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으며 전쟁을 준비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최첨단 전투기, 우수한 조종사, 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통해 동북아의 하늘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중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